한때 눈이 약간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6도 등 전국이 영하 12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0.9도입니다.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전면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외한 선대위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장이 전격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갑작스럽게 선대위 전면 쇄신 카드를 꺼내던 데에는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직 사퇴로 표면화된 내부 갈등과 새 여론조사 결과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윤석열 후보도 태도를 바꿔 선대위가 해주는 대로 연기만 해달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발언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후보의 말실수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충분히 오해가 될 만한 발언이라는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선대위가 지금 보여줘야 하는 건 절박함 그리고 진정성이 아닐까요?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 여론이 선대위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 정서를 선대위 개편의 배경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개편이 진정한 황골탈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역 지침이 강화하면서 오는 10일부터는 방역 패스 없는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출입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신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백신 미접종 사실을 고백하며 방역 패스 정책의 변화를 촉구한 전문가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일단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발표했어요.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이 2022년 신년사를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고 이게 또 생중계됐기 때문에 네. 청취자분들도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임기를 되돌아보면서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진전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
이런 정부의 성과들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 코로나19 이후에 국민들의 일상 회복 이런 과제들을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의식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선 앞두고 있는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고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라고 이렇게 좀 평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궁금한데 일단 민주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어요. 민주당 서면 브리핑을 보면은요, 이 대통령의 신년사는 위기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극복의 의지를 밝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평을 했고, 민주당도 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더 두터운 보상과 지원, 그리고 경제 강국으로의 어떤 도약을 하는데 기초를 놓는 것,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야당은 좀 좋지 않은 반응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5년간 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자화자찬이다.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마지막 신년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혹평을 했고요. 정의당은 신년사에 있는 것과 없는 게 명확했다라면서 있는 거는 자화자찬이다. 없는 것은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공감과 위정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 성찰이다라고 또 꼬집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나란히 한국거래소를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새 업무 첫날 나란히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방문을 해서 이 주식장이 이제 시작되는 그 현장에 이제 같이 함께 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대목이 좀 여러모로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잠깐 유행한다고 부실 작전주를 사면 엄청난 후회를 할 수 있다. 저도 우량 가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주가 조작,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을 엄단해서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는데 네. 부실 작전주라는 것은 누구인가? 그리고 굳이 이제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을 얘기한 배경은 뭐냐? 이런 거 이제 뭐 해석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네.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을 또 내놓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그 주가 조작 관여 문제 그걸 또 그렇습니다. 언급했다는 거죠. 그런 걸 연상하게 굳이 언급한 거 아니냐? 이런 네. 해석들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최근 포퓰리즘 득세 조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 규제 움직임 등 반기업 정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정부 비판을 한 대목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은 이제 준비된 원고에 있었던 거고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반 정도는 이제 좀 즉흥적으로 이제 한 얘기로 보여가지고 네, 이런 차이도 좀 이제 주목할 만한 대목이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 쪽 겨냥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 포퓰리즘 득세 조짐 이것도 이재명 후보 겨냥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해석도 있는데요. 또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또 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도 써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뭐 추정이다. 네. 선거니까요. 우리 평론가들은 해석을 또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바꿔보죠. 오늘 가장 떠들썩했고 이슈가 됐던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전면 개편 작업에 이거 들어갔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네. 들어갔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오전에 선대위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선대위 전면 개편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괄 본부장단 사퇴를 포함해서 구조조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즉 선대위 조직의 주요 인사인 소위 말하는 6본부장 체제로 구성된 이 본부장들 다 사퇴하기로 전날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전면 개편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새시대 준비 김한길 위원장하고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고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 의장,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들도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면서 당직과 선대위 직책을 다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공개 의총이 열렸는데 국회의원들도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 후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후보가 정권을 갖고 당과 선대위를 개편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이 총회 결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런 판단을 내리고 선대위 개편하겠다 했던 얘기를 윤석열 후보는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소식이 전해질 때 앞서 말씀드린 한국거래소 이제 개장식에 참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도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는 이 상황을 몰랐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 또 실제로 이제 일정을 다 취소하고 당사로 복귀를 했는데 그 전까지 이제 일정 취소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오후에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전에 좀 논의한 바 없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후보로서는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심정적으로 괴로운 것 같다. 내가 윤석열 후보를 지금 만나고 오니까 사전에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지만 네. 선대위 개편을 뭐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이 지나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네. 논의 없이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이제 얘기를 해버렸다.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큰 문제인데 네. 김종인 위원장은 왜 후보에게 얘기도 없이 이것을 얘기를 했을까? 그런 의문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기사를 찾아보면은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주말 동안에도 선대위 개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네. 윤석열 후보는 좀 고쳐 쓰자 이런 입장이었다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서로 결론이 안 났다는 거거든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더 지체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 아니냐 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오전 8시에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서 결단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 보면 TV조선과 인터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협의해서 내일 모레 사이에 끝을 내리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까 선대위 개편 문제가 뭐 며칠 사이에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뭐 사의를 표명했다. 뭐 안 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사의 표명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한 겁니까? 처음에는 이제 선대위가 기자들에게 공지하기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네.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이 사의 표명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 다르다고 이제 내가 확인을 했다. 그 부분은 정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이제 선대위 이양수 대변인이 이게 임태희 총괄 선대본부장하고 소통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사퇴가 아닌 걸로 이제 수정 공지를 했는데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네.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문제인가 싶은 게 달라지는 것은 딱 하나거든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그냥 지금 상황에서 선대위 개편 권한을 갖는 거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개편하시오라고 도장을 한 번 더 찍느냐 네네. 이 두 가지 차이인 것인데 예. 굳이 김종인 위원장까지 사퇴를 했다라고 밝혀야만 하는 그런 맥락은 무엇이며 또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맥락은 또 뭐냐 뭔가 정치적인 셈법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혼란스러웠던 게 이제 신지혜 전 부위원장 거취 논란인데 네. 수석 부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 자리는 내려놓지만 새시대 위의 위원으로서는 함께 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선대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직을 내려놓으면 새시대 위원회에서도 활동하지 않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지금 사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는 사퇴하는 거냐. 또 이 논란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명확히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뭐 이 선대위와 관련돼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치는 오늘 얘기할 게 없고 오히려 다들 당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실제 당직을 내려놓았느냐. 권성동 사무총장은 내려놓았느냐. 콕 집어서 권성동 사무총장을 얘기를 또 해가지고 이걸 또 평론가들이 여러모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은 아직 내려놓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당대표 물러나라고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느냐.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잖아도 오늘 아침에 권성동 네. 사무총장하고 내 이 전화번호하고 부모님의 이런 재산 이런 정보들이 유출된 것 같은데 네. 사무처에서 나간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한 번 또 싸웠기 때문에 여러모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 근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다 사퇴하면은 지금 뭐 특검 문제라든가 뭐 민생법안 처리 문제라든가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의혹 관련 특검 도입 논의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이 논의가 당장 시작해야 되는 논의일 텐데 네네. 이게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퇴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 그러면 여야의 논의는 이제 공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직을 대행할 사람도 없고요. 다 같이 사퇴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이 중에서도 추경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지금 거리두기 연장된 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네. 남아있는 예비비까지 다 합쳐도 이 재원을 다 조달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럼 추경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모로 논란이 많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해보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영업 손실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온전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대출에 있어서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로 커버가 되겠지만 제대로 안 된 부분 부실채권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그걸 매입해야 된다든지 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즉시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을 네.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어요. 이 추경 편성이 논의 중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그러면서도 추경 규모에 따라서 급한 데를 우선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강조를 해서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이 먼저다. 이렇게 이제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일단 어제 예산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고 정부를 먼저 설득을 해서 여당이 제출을 하면 우리도 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검토 가능성을 또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해서 정부가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일지 그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부터 방역 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사실상 3차 접종이 의무화된 가운데 오늘 10일부터는 방역 패스 없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출입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점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러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백신 미접종 사실을 고백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분이죠.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이 접종받지 않았다는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 백신 접종을 안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못 받으신 겁니까? 네, 저는 1차 접종 후에 2차 접종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항생제를 부작용이 많아서 두드러기 쇼크가 있었고요. 원래 알레르기 체질이고요. 예. 또 신종플루 때 백신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 맞은 뒤에 흉통호흡곤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고 신고가 된 상태에서 이제 백혈구가 그때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면역이 떨어진 상태여서 그 후에는 제가 접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반 독감 백신도 거의.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제가 호흡기 의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봐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분명히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무감과 책임감이 우선적이라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체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임상에서 나오지 않았던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작용으로 겪고 있는 건데요. 출혈이라든지 호흡곤란, 어지러움, 가슴 흉통, 멍, 신경계 부작 이런 게 다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일상생활이 곤란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차 접종을 제가 완료를 못했고요. 그런데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이런 부작용 사례로 2차를 못 맞거나 2차를 정말 힘겹게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부스터를 또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는 저런 마음에서 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신경이 많이 복잡하셨겠어요. 백신 접종을 권유하신 당사자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문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백신 접종을 다 끝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대형마트나 백화점 다음 주부터는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또 혼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차별이라고 하는 반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고위험 시설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분들은 어차피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이제 맞을 수 없을 정도로 못 맞으니까 안 맞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는 기본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이고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감염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기에 백신 접종을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면 지하철처럼 더 많은 밀도, 지하에 있는 이런 공간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마스크를 쓰면 적용되지 않는 마스크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과학적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점에서 학생 백신 패스인 학교하고 학원도 마찬가지로 학교는 되고 학원은 안 되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지금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많이 반발을 해왔잖아요. 카페하고 식당만 왜 방역 패스 적용하냐. 백화점 마트는 다 그러면 백신 패스 적용 안 하고 사람들 그렇게 밀집도가 많은데 그럼 그냥 다 출입하지 않냐. 이런 반발을 고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저는 약간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백화점 마트에 푸드코트는 무조건 백신 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네. QR코드를 찍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식당이나 카페는 식사나 하는 마스크를 벗는 공간이고 백화점 마트 안에도 마스크를 벗는 공간에 QR코드를 찍어야 특히 백화점은 다 찍고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당한 저는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임산부라든지 접종을 못한 분들은 식당에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해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식사를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그만 슈퍼가 된다.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물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위험시설에 가지 않고 식당에 가지 않고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엔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드린 그런 마스크를 쓰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입장이시니까 아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지금 백신을 안 맞으려고 거부하는 분도 있고 진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인 분도 있잖아요. 교수님처럼. 네. 진짜 맞지 못하는 분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저희가 퍼센테이지를 알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과거에 백신 접종 후에 이렇게 쇼크가 오셨던 분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면역이 굉장히 안 좋아서 못 맞는 분도 계실 거고, 많지는 않고,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대부분은 백신 접종에 약간의 이제 가벼운 부작용 후에 대부분 괜찮기 때문에 맞으시지만, 저처럼 체질적인 문제가 있는 분도 있으시고,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소수긴 하지만, 1차 맞고 부작용 나신 분 중에 2차를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봤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이번 조치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사가 진단할 때 진단하에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질병청에 기재된 거는 희귀혈전, 심근염, 아나필락틱 쇼크 3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접종 후에 흉통을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적으로 검사를 하면 심근염 진단이 안 나와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고통을 받는데 2차 접종을 망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의사가 보기에 분명히 시간상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진단서를 끊어주더라도 질병청에 기재된 그거로는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에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이 하루에 가는데 거의 한 건도 인정이 제가 안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임상 연구에 나오지 않은 부작용들, 제가 네. 겪은 부작용들이 다 임상에 안 나왔던 부작용인데 네.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가 있고 과거의 병력이 확실하다면 네네. 저는 백신 예외를 해 주셔야지만 최소한 1차라도 맞고자 하는 그런 국민들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저 같은 소수의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백신이 장기 기억 면역뿐 아니라 중화항체를 감염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양시설에 계시는 오랜 시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라든지 또 면역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이렇게 감기만 걸려도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으실 때 백신 접종을 통해서 중증 예방과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이제 연구 데이터가 다 있고 제가 주로 말씀드린 거는 연구 데이터를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백신을 권고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접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또 임상 연구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뇌출혈이라든지 뭐 심근염 이런 사례들이 많았지만 사실 정부에서 인정이 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거기를 정부한테 폭넓은 어떤 그런 인정 사례를 지금은 꼭 좀 인정을 해주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재택 치료받는 확진자가 지금 2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방역 당국이 동네 의원들이 재택 치료자들을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오미크론처럼 정말 감기처럼 변하고 또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장기 면역을 가지고 있고 또 감염이 돼도 면역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새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경증으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재택을 더 많이 늘리는데 문제는 이게 동네 의원과 연결이 되게 되면 동네 의원은 진료를 하시면서 한 10명 내외로 이분들을 아침 저녁 비대면으로 회진을 하시면서 증상이 악화가 될 소지가 보이면 바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병상을 준비하고 이런 연계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 외래 오시는 네네. 분들, 현재 재택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와만 연결이 되지 직접 의료인 면담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십니다. 열이 난다고 얘기를 하면 해열제만 드시라고 하고 그래서 외래로 폐렴으로 오시는 분들이 지금 있으세요.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예. 그러한 거를 미리 조금 앞으로는 예방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재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측 패널 분이 좀 바뀌셨어요. 새롭게 시사야 식구가 되신 분인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 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오늘 사의 표명 안 하셨어요? 저는 벼슬이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사의 표명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총괄본부장급 이상인데 저는 그보다 훨씬 미쳐가지고 윗분들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사서히 아래로 내려오는 건가요?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윗분들한테 이제 주로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좀 상황은 어수선하긴 했지만 네. 농반 진반으로 나는 사의 표명할 정도의 급수도 안 되는구나. 배타가 없을 거요. 그런가요? 어떤 상황을 정리하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상파 3사 신년 여론조사 결과부터 우리가 분석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당장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대선 후보 5명 가운데 누구를 뽑겠느냐 이런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39.3%, 윤석열 후보는 27.3%로 12%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단 두 분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물론 이거 하나만 뭐 절대적인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근 여론조사 추이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대체로 다 지고 있죠. 그래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네. 아니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 아니 그 신년에 연말연시에 네, 뭐 하나 있었나요? 23개인가 했는데 예. 세 군데에서 조금 이겼습니다. 그래요? 23전 3승 20패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안 좋고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 본인이 후보가 좀 반성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 같은 후보를 보좌하고 있는 참모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반성을 해야 될 대목이 이제 이런 거죠. 여전히 여론조사 국민들의 뜻을 물어보면 많이 좁혀졌다고는 하지만 정권을 교체하는 게 이번 대선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인이 돼야겠다라고 네. 응답한 국민들이
과거에는 뭐 50대 중후반 때였는데 요새는 이제 40대 후반까지 좀 내려가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40대 후반이고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라고 하는 국민들은 대체로 40대 초반 정도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수치가 어쨌든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치보다 여전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데 네. 우리 후보는 상대 집권 여당의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뭐 23전 3승 20패의 상황이라면 네. 사실은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뭘 잘못했냐. 네. 이제 뭐 거의 분석은 비슷할 거예요. 첫째는 김건희 씨 사과 문제에 있어서 시기가 늦었고 네. 거기서 결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당내가 화합되지 못하고 분란이 있으면서 당대표가 후보를 계속해서 저격하고 다니는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이 이쁘게 볼 리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후보가 어쨌든 여전히 한두 가지 말실수 그다음에 토론과 관련해서 약간 회피하는 자세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네,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글쎄 보십니까? 뭐 대개 선거에서 후보, 구도, 바람, 조직 이거 네 개를 아주 중요 요소로 보는데 뭐 구도는 뭐 대권의 경우에는 비슷하고요. 바람도 그렇고 바람은 이게 이제 정권 재창출이냐 뭐냐 할 때 민주당한테 불리하죠. 그리고 이제 조직은 뭐 거의 양당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후보로 좁혀집니다. 지금의 작금의 상황은 그리고 얼마 전까지 12월 초나 이렇게 한 달 전으로 되살려가 보면은 지금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윤 후보의 신뢰 급락은 전적으로 후보의 책임이고 금방 김 의원께서 몇 가지 후보의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0개도 넘습니다.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요. 후보가 근본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위기 대응 능력이나 갈등 조정 능력 내지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 그리고 특히 조국 수사의 업보를 가진 후보로서 자기 부인에 대한 대응이랄지 뭐 선대위는 또 결정적이죠. 네. 그리고 그건과 실언의 시리즈 뭐 이런 걸로 봐서 거기다가 지금 거론이 안 됐습니다만은 사법 리스크도 제법 있고 그래서 후보가 전면적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네. 진짜 후보를 바꾸든지 하지 않는 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KBS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신년 여론조사 관련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두 분이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김경진 특보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렇게 타이밍도 놓쳤고 적절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반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이준석 대표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에서 왜 그러면 빨리 그 국면을 수습하지 못했는가? 그 원인은 뭔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제 개인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네. 후보의 참모의 입장에서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저도 뭐 국회의원을 한 번 했고 정치권 언저리에서 이제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이제 맴돌았던 사람이고 또 방송에서 정치평론을 한 10여 년간 했었던 사람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 내면의 동기가 과연 순수할까? 정말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지금 그런 발언을 하고 다닐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어느 시점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정말로 후보를 위해서 후보가 당선되기 위한 쓴소리의 목적에서 그런 어떤 발언을 하고 다닌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예. 굉장히 자기 정치에 지금 몰두해 있다. 그리고 본인이 비판하거나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들이 네. 당이나 후보에게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탕질을 치고 국민 후보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조차 들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과 평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런 요구들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기가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근데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일단 물밑에서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예.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물밑에서 얘기를 하거나 진심으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 나와서 자기의 입장과 입지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행태로서 얘기만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보면. 네네. 그리고 선대위를 빠진다 또는 당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지금 부산, 제주도, 울산을 갔다가 이제 후보가 결국은 데리고 왔죠. 예. 그때도 초선 의원들 5분하고 저녁에 술자리를 하다가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비슷한 지적들이 술자리에서 있었다고 해요. 예. 당신 너무 대표로서 방송 인터뷰가 너무 많고 그 자리에서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다. 예. 발언과 대외적인 걸 조금 자제하고 내부에서 좀 집중해달라 이런 서제스천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화를 벌컥 내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금 지방으로 그냥 일탈을 해버렸던 거고 예. 얼마 전에도 사실은 조수진 최고하고 최고위원회 네네. 자리에서 한바탕 붙고 나서 그냥 나 그러면 선대위 역할 안 해 하고 그냥 이게 빠져나와 버렸던 거 아니에요. 보면.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 이분이 진심으로 후보를 생각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과정일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저 개인의 시각에 있어서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준석 대표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 제가 따로 질문을 한번 드렸으니까 네. 신경민 전 의원님께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금 앞서가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네.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란 얘기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그건 뭐 평가하십니까? 선대위 이 차원에서는. 후보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쭉 다니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몸을 낮춘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표를 분석해 보면은 이 정도 9% 10% 포인트 정도로 빠지면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와야 되는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물론 이렇게 그 넘어간 안철수 후보 쪽 표를 분석해 보면은 반반이거든요. 네. 이재명 지지자 반, 또 윤석열 지지자 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은 지금 사실은 한 40%를 훨씬 넘겨야 되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반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안심할 한 45%가 되면 조금 안심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아직 그 정도까지 가는 여론조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봐서는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요. 그리고 뭐 선거에서의 기본 자세인 겸손 겸양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맞고요. 지금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표현이 무슨 골든이냐 데드냐 이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은 대체로 아직까지도 지금 국민의 절반이 정권 개최에 대한 여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윤석열 후보 내지는 그 주변의 캠프나 참모들이 잘 못하고 있으니 이 정권 개최를 바라는 이 여망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대체로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요새 10% 내외로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걸 보면 네. 그 흐름이 아주 분명하게 읽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해야죠. 힘이 많이 빠져 보이시긴 하는데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오늘 벌어진 상황들에 네.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정리가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아침에 느닷없이 선대위 개편 얘기 꺼내고 후보가 일정 다 취소하고 뭐 6번 부장 다 사퇴하고 당 3역 다 사퇴하고 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최종 결론은 아마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몇몇 분들이 아마 오늘 저녁 아까 한 9시 여간까지 협의를 계속해서 했던 것 같고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하고요? 후보하고 또 다른 몇몇 분들이. 그래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못 내리고 네. 아마 후보가 결론을 내리는 걸로 아마 얘기가 됐던 것 같고 후보는 늦지 않은 시간 내에 결정을 하겠다. 아마 회의 끝나고 나가면서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정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아니, 서로 간에 뭐 생각이 그렇다고 다른 해서 겁니까? 뭐 이게 이 중요한 선대위를 뭐 두세 시간 만에 뚝딱하고 사람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보면. 네네. 그건 신중하게 또 결정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뭐가 안 되냐가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시간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하루 얘기를 드려보면 아마 오전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금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황이 지금 비상 시국이니 네. 내부적인 선대위 개편이 필요하다. 네. 아마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선대위 개편을 시작하셨던 것 같고 그것과는 별도로 아마 의원총회가 또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의원총회는 사실은 상당수의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최근 어떤 언동과 네. 관련해 가지고 아마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예. 그런 부분 얘기를 위해서 아마 의원총회를 그러니까 오늘 2시 반에 이제 예정이 됐었고 이제 그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 네. 의원총회 과정에서 아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일단 이준석 대표 사퇴와 관련한 명확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네. 여러 논의만 있었던 예. 것 같고 대신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사퇴하는 네네. 것은 정리가 됐고 예.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은 일체의 당직을 맡지 않고 현장으로 가서 선거에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일체의 당직이 그냥 당의 당직인지 아니면 선대위의 역할로서의 직책인지는 사실은 확인을 못했어요. 아까 예. 이제 그 의총 끝나고 백플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자들 어느 분이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가 지금 오늘 정리된 상황입니다. 네. 뭐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저희 청취자 0646님께서요.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대구는 국민의힘 텃밭인데 윤 후보 잇따른 실언으로 주위 분들도 다른 후보로 옮기는 분 많이 있습니다. 후보의 자질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또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금 신경민 전 의원님은 좀 지켜보는 입장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고 또 사실 민주당도 11월에 한 번쯤 내용을 겪기도 했었잖아요.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선대위를 슬림화하겠다 그래서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후보입니다. 후보가 후보의 실언 문제하고 그건 문제하고 뭐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문제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고 조국 수사의 업보가 있는 분이 부인의 문제를 그렇게 대응하고 부인이 또 그렇게 사과를 하고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방어를 쳐주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대목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얘기가 백반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후보를 방어해 줄 수 있느냐, 보완해 줄 수 있느냐. 지금 오늘 그 문제 가지고도 뭐 연기만 해달라라는 거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는데 네. 이게 방어가 조금 어려운 그 어떤 부분은 불가능한 그런 대목이 있어서 여기에 아마 이 선대위를 개편하고 개혁하고 쇄신하고 해도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최근에 태도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아니셨나요? 아니요. 제가 그 따로 질문을 드리려고 김경진 의원님께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선대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완전히 당 대표를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뭐 지금 그 정책위 의장 그리고 당 사무총장은 지금 사퇴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두 명의 원내 지도부가 사퇴했다는 얘기는 이준석 대표 당대표직 내려놔라 이런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아까 기자들 사이에 지금 돌고 있는 백브리핑 내용을 보면 네. 또 이준석 대표가 기자 만나서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올라와 있어요. 예. 중간에 아마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당대표실에서 잠시 나오니까 기자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나오셨냐 그랬더니 콜라 한잔 하려고 나왔다. 네. 그러면서 왜 의원총회는 안 들어갔냐 그랬더니 아니 얼마든지 나는 들어가고 싶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들어가지 말라고 말려서 안 들어갔다. 예. 만약에 사퇴 요구 최고위원들이 이 사퇴를 하면서 대표에 대해서 사퇴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김재원 최고나 조순 최고가 사퇴를 하면 땡큐다. 네. 그리고 나는 대표로서 그분들을 대체할 만한 인사 임명을 즉시 하겠다. 이렇게 이 백브리핑 대화 기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지금 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언동이 어느 기자가 뭐 허위로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친다면 이준석 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라고 지금 읽히고 있고 그런 점들이 아마 그냥 이 고착 상태를 당 내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신나겠지만 너무 힘이 빠지셔가지고. 아니 뭐 실제로 대책이 없으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게 사람이 해법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뭔가 이게 나가게 하는 동력인데 이게 대표란 분은 지금 후보 디스하는데 그냥 열을 올리고 있고 자기 정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고 그렇다 그래서 다른 최고위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그냥 자진 사퇴해서 이 상황을 그냥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대표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안 나가겠다 하고 보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시적인 해법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면. 그럼 참 이럴 때 당대표가 출구를 한번 탁 어떤 거취 표명을 함으로써 뚫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좀 다를 수도 있을 뿐이라면 텐데. 근데 시당초에 이런 독특한 상황들이 안 만들어졌겠죠. 예선 국면에서 밖에서 대표가 후보를 비난하고 다니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이게 바로 이준석 대표가 원하던 그림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신났어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경민 의원님 보고 있으면 부러워요. 일단 맥을 하나 좀 끊고 가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선대위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외적인 얘기들을 뭐 물론 선대 얘기가 후보 얘기이기도 하지만 후보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신지혜 새시대 준비 수석 부위원장 그 합류 2주 만에 사퇴한 것을 두고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제 잘못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2030 세대를 향해서 자신의 그동안에 해왔던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효과는 특별히 없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이게 이제 각각의 요소별로 지지율이 빠지는 대목이 있는데 이미 반영이 됐고 후보께서 이 말씀 한다 그래서 이게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무슨 큰 상관은 없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신재 씨 상황을 쭉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신재 씨는 이제 과거의 발언이나 행동 이런 부분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대단히 지금 뭔가 이렇게 거부감이 강한 상황인데 캠프에 영입해서 들어온 다음에는 또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본인의 역할을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과거의 언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보수 진영에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반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쉽게 융합이 잘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거고 어쨌든 신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해서 그 반감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고 이제 결단을 오늘 내린 거죠. 내린 건데 후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대목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아쉬운 대목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신경민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사실 얘기하다 보면 컨설팅이 자꾸 돼가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일단 신재 위원장의 결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지금까지 신재 씨가 추구해왔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이 궤가 다른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위성을 바꿀 정도의 그런 혁파적인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과연 이게 융화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진보 쪽 분들한테 뭐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요. 뭐 모두 다 깜짝 놀랐고 전혀 사전 논의나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잘 근착하기가 어려운 뿌리조차 내릴 시도도 못하고 그냥 튕겨져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신재 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근데 선대위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은 새시대 준비위원회에서 일정이나 이런 것들 다 하고 지금 선대위는 내용도 공유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거든요. 김한길 위원장 영입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입의 적절성 문제를 떠나서 이미 뭐 사퇴를 했으니까. 뭐 사퇴가 최종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죠. 그것도 봐야 돼요. 네네. 사의를 표명했다지. 네네. 예. 근데 어쨌든 아니 저 부분이 있잖아요. 가령 지금 엊그제 이제 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을 했는데 네. 작년 1월 연초에 이낙연 대표가 사면 복권했다가 예. 사실은 민주당 당내 그것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잘 나가고 있던 이낙연 대표가 한 방에 훅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크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약간의 반발은 있었지만 대체로 수용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럼 딱 1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의 갈림길이었거든요. 보면. 예. 제 추측에 의하면 실은 그때 이낙연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물밑 교감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느 때의 민심이 또 어느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의 어느 순간의 민심이 과연 정확한가. 예. 이건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신재 씨 문제를 본다면 사실은 비슷할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그만큼 선거라고 하는 게 어려운데 사람들의 민심을 잘 잡으면서도 또 지도자는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신경민 전 의원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 똑같은 얘기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좀 아무리 그래도 성급했고요. 네. 결국은 뿌리를 못 내리고 끝난 거고요.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만한 뭐 여러 가지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청취자 제가라도 신재 씨 좀 만나가지고 네. 뭐 고생했다고 말씀도 좀 위로 말씀도 좀 드리고 네. 제가라도 옆에 서서 함께 좀 해야겠어요. 지금 가가지고 그렇게 하셔야겠다고. 아니 뭐 이렇게 네. 그렇잖아요. 보면 비난은 비난대로 받고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취자 6799님께서요. 김경진 전 의원님 지금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고요. 2277님 오늘은 신경민 전 의원님 분석이 예리하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 다 지금 분석이 예리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욕설 댓글은 일부러 소개를 안 하시니까 좀. 또 공감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참 정치라는 게 어려운 것이구나. 이걸 이제 대선 기간 동안이니까 특히 더 그런 걸 아마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제가 김경리 전 의원님께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워낙 뭐 다급하기도 하고. 오늘은 뭐 그지 떡집에 완전히 불났습니다. 근데 너무 또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적잖이 놀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이동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가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분석할 시간이나 기회를 다음 좀 주에 그런 분석이 안 되도록 이번 주에 멈춰야 되는데 큰일이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구름 많다.